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두룩 하다는 자, 거야. 그럼 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준비가 아니라 그만 점점 그만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고. 범행 동기가 어떻게 돼요?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경 경상남도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평범한 화재가 아니었죠. 화재뿐만 아니라 어떤 한 남성이 대피로를 막고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도 함께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안인득, 1977년생입니다. 아파트 4층에 거주하던 안인득은 새벽 4시 25분에 본인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구에서 대기합니다. 그 후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주민들이 대피를 위해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으로 내려오자 안인근은 내려오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시 35분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흉기를 휘두르는 안인득과 약 15분 동안 대치하다가 안인득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안인득은 체포 당시 경찰이 공포탄을 쏘자 공포탄인 거 알고 있다며 저항하였으나 경찰이 실탄을 쏘자 결국 흉기를 버리고 투항했습니다. 안인득이 체포되고 화재도 진압되었지만 이미 화재에서 발생한 연기와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 때문에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화재가 시작된 지 불과 30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인득이 범행을 저지른 이 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포함된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는 주공아파트였습니다. 실제로 안인득의 범행 피해자는 저항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여성이 대부분이었죠. 안인득은 정말 비겁한 놈입니다.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라 평소 본인이 원한이 있었거나 아니면 만만해 보였거나 또는 약자에게만 흉기를 휘둘렀죠. 안인득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5명 중 4명은 여성이었고 나머지 1명은 72세의 노인 남성입니다. 특히 사건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상대방이 덩치가 큰 남성인 경우 노려보기만 했을 뿐 공격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도 겁이 났나 보군요.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람을 가려서 죽였는데 이 비겁한 놈은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안인득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안인득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12월부터입니다. 새로 이사온 안인득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불신이 늘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유지하던 안인득은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인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한다는 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수군거리고 험담하며 더 나아가 괴롭힌다고 생각했죠. 특히 윗집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윗집에서 벌레를 자기 집으로 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검거 당시 안인득의 진술을 보면 윗집에서 벌레 등의 독충을 우리 집에 뿌려 피부가 자주 가려웠다 라고 진술하였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안인득은 윗집에 찾아가 문에 계란을 투척하였고 심지어는 오물, 즉 똥물을 바가지에 담아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윗집 사람을 스토킹하기도 하였죠. 방사물을 쏙 쏟아내봐라. 알았다고 해. 동영상 찍어라. 네, 찍고 있어요. 기내까지 시키네봐라. 맞네. 알았다라. 세상에. 아,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이거 경찰서 갖다 주고 와라, 파출소에. 알겠어요. 나 하마터면 잡힐 뻔했잖아. 아까 잡힐 뻔했네. 아유, 세상에. 경찰 조사 결과 이것은 모두 안인득의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인득이 생각한 험담과 음모는 없었고 윗집은 벌레를 뿌린 적도 없었죠. 안인득은 그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망상을 펼치는 심각한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오히려 안인득의 괴상한 행동들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윗집은 안인득을 보고 공포를 느꼈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 앞에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경찰에 5차례나 신고했었죠. 그러나 유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은 안인득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윗집을 보호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매번 그냥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스토킹당한 이 여학생은 결국 사건 당일 안인근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죠. 안인득의 망상은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실제로 안인득은
2010년 5월 조현병 증세로 길을 가도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했습니다. 당시 안인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니던 회사에서 자신을 감시하라고 보낸 사람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2008년 안인득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산재 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함을 느낀 안인득은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고 그 후부터 회사 관계자가 자신을 쫓아다니며 감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망상을 펼치다가 결국 길을 가던 행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후 안인득은 정신감정을 받게 되고 역시나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2016년 7월까지 약 60여 차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사를 온 이후 조현병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아 병세가 더 악화된 것이죠. 범행으로부터 약 2주 전인 2019년 4월 5일 안인득의 형은 안인득의 증상이 심해진 것을 느끼고는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으나 병원 측에서 안인득의 동의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인득의 형은 담당 형사에게 조언을 구했으나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으며 나중에 사소한 사건이라도 경찰서에 다시 접수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보자 라고 답변을 듣게 되죠. 그러나 사소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곧바로 5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죠. 2019년 11월 27일에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재판부는 안인득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참회를 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자 법정에서 불만을 품고 고함을 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결국 교도관에 의해 퇴장당하죠. 당연히 불만을 품은 안인득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또다시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2020년 6월 24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안인득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버립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이죠. 그러나 안인득은 무기징역도 많다고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지만 2020년 10월 29일 안인득에 대한 상고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되고야 맙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지금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정부는 5년간 치료비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은 병원비와 약값을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힘듦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안인득의 친형 또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 친동생이지만 우리 가족들 모두가 동의가 된다면 사형까지도 동의할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은. 참고로 무기징역은 20년 뒤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인득이 6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어쩌면 우리는 안인득을 다시 이곳으로 마주칠 수도 있겠군요. 기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당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최악의 쾌락 살인마 정남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남규의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정말 최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절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범행 과정은 묻지마 형식으로 정말 본인의 쾌락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의 난폭성과 흉악한 정도는 대한민국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최악이라고 평가할 만큼 극악무도했죠. 그는 2004년 1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2일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무려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람을 숨지게 한 범죄에는 그 무게를 가늠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 정남규가 저지른 범행에는 어떠한 원한도 그리고 특별한 이유와 망설임도 없이 그저 가벼운 쾌락과 성취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러한 범행으로 본인의 심리적 만족을 취했으며 오히려 범행 후에 정신이 더 맑아진다고 말했죠. 범행을 실패한 날에는 예전에 범행을 성공했던 장소에 가서 그 기억을 회상하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는 심리적 만족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를 때면 피해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가로등 불빛 밑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본인의 눈 앞으로 돌려서 공격했죠. 급기야 그는 검거된 후 조사 과정에서 피냄새를 맡고 싶다. 피에서는 향기가 난다. 라는 미쳐버린 망언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남규의 묻지마 연쇄 살인은 당시 서울 서남부 지역 일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으며 검거 후 지금까지도 최악의 범죄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덩치가 왜소했던 그는 주로 여성과 아이 그리고 노인 등 약자를 노렸는데 그중 주된 대상은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무방비한 상대를 흉기를 이용해 찌르기도 하고 둔기로 내려치기도 하였죠. 그가 정말 무서운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본인의 만족만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입니다. 정남규의 범행으로부터 생존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길 모르는 남자가 따라오자 강도인 줄 알고 가방을 던져줬는데 가방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쫓아와서 흉기로 나를 찔렀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는 웃고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06년 4월 22일에 검거되었으며 한 가정집에서 자고 있는 24살의 김모 씨를 둔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려다 김모 씨가 반격하며 격투가 벌어졌으며 옆방에서 자고 있던 김모 씨의 아버지가 합세해 결국 정남규는 둘에게 제압당하고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정남규는 검거된 후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감추고 아니라고 우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딱히 범죄를 숨기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본인의 업적을 서술하듯 범행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더군다나 그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도 범행을 회상하며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과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당시 유영철은 2004년 2월에 일어난 이문동 살인사건을 본인이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현장 검증까지 마쳤었는데 정남규가 검거되면서 사실 그 사건은 내가 저지른 것이고 유영철이 죽였다고 해서 기분이 나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범인은 정남규가 맞았으며 당시 상황을 회상하던 수사팀장은 정남규 본인은 유영철보다 한 수 위고 범행 수법이 더 우월하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남규는 실제로 유영철보다 더 많이, 더 완벽하게 죽이고 싶었고 1인자가 되고 싶어 했다 라는 말을 덧붙였죠. 미쳐버린 그들은 누가 더 많이 죽였나를 두고 살인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남규의 어릴 적 모습은 어땠을까요? 1969년생인 정남규는 어린 시절 항상 가난했으며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극도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또래 친구들과도 전혀 어울리지 못했죠. 또한 자신을 평소 따뜻하게 돌봐주던 믿었던 옆집 아저씨마저 자신에게 성폭행을 저질렀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지속적으로 집단 괴롭힘과 학교 폭력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사회에 나와서도 적응을 하지 못한 정남규는 21살이 되던 해 절도 및 강도 등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죠. 그는 범죄 행위로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다 결국 살인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죠. 이렇게 정남규는 악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남규는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내뱉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는 재판에서 지금도 살인 충동을 느끼며 사회에 나가면 계속 살인을 할 것이다 라고 발언하였으며 술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 라며 살인 중독이라는 단어에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검거된 후 단 한 번도 일말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반성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장 검증을 하는 동안 분노를 표출하는 유족과 맞서 싸우는 등 진정한 악마의 모습을 보여줬죠.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오히려 이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뉘우침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남규는 잔혹한 범행의 대가로 최종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마저도 죄값을 받지 않고 2006년 4월 22일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그와 함께 발견된 메모장에는 현재 사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요즘 사형제도 문제가 다시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사실 정남규는 수감된 후 초기에 살인을 할 수 없어 우울감을 느꼈으며 사형을 빨리 집행해달라는 등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격리된 생활을 하며 심경 변화로 인해 사형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왔죠. 그러나 프로파일러 등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정남규는 격리된 생활에서 우울함을 극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살인에 대한 충동을 억누르는데 한계가 왔기 때문에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본인 스스로 살해한 것이라고 말이죠.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오전 0시 44분 순천시의 한 도심 길거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여고생 A양이 집으로 혼자 귀가하던 도중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한 사건이죠. 피해자 A양은 가슴과 배 등 여러 부위를 찔려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영상을 분석해 그 남성을 곧바로 추적했고 사건으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지났을 때쯤 또 다른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를 발견해 긴급 체포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1994년 박대성입니다. 박대성은 피해자 A양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도중 맞은편의 한 행인과 마주쳐서 달아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건 직후 피해자 A양에게는 의식이 있었으며 범행을 목격한 행인에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피해자 A양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당시 A양은 범행을 저지른 박대성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피해자 A양은 일면식조차 없었던 범인 박대성에게 묻지마 살인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경찰에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지만 언론은 모두 묻지마 범죄로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또 묻지마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려는 것일까요? 현재 범행 장소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서 흉기가 발견되었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까지 확보된 것으로 보아 이제는 박대성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거된 직후 박대성은 역시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범행 전 소주 4병을 마셔서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였죠.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소주 병수는 기억이 나는데 사람을 찌른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미친 소리입니다.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었고 CCTV에 범행 장면도 찍혔으니 경찰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박대성이 한다는 말이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였습니다.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즉 현재 박대성의 입장은 자신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을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반성은 일단 기억 안 난다고 우겨보고 나중에 재판 받아본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할게 라는 말인가요? 또 술입니다. 결국 술로 감형을 노리겠다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들의 공분이 폭발한 이 사건에서 과연 심신미약, 주치 감형이라는 것들이 가능할까요? 피해자 A양은 경찰관을 꿈꾸던 평범한 여고생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일면식도 없는 악마에 의해 세상을 떠나버린 여고생.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심지어 박대성은 체포된 후 촬영하는 머그샷에서도 이렇게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을 보고 있으니 지금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범행을 저지른 후 달아나는 도중 CCTV에 찍힌 박대성의 얼굴입니다. 정확히는 그의 표정이죠. 맨발로 돌아다니며 웃고 있습니다. 저놈은 악마입니다. 저 웃음 정말로 무섭네요. 저 웃음은 이 사건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범행을 저질렀을 놈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언론에서 순천 칼부림으로 대서특필을 날렸을 때 이미 주변인들에 의해 박대성의 신상정보는 인터넷에 유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었고 지금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신상이 공개되었죠. 박대성은 순천에서 찜닭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박대성은 평소에 술을 좋아했으며 술만 먹으면 욱하는 다혈질에 수주정이 심했다고 합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없지만 뉴스 인터뷰에 의하면 그의 범행 동기가 결혼할 여자친구와 싸웠고 그래서 술을 잔뜩 마셨으며 결국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해 애꿎은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네요.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추모를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반성을 하지 않는 박대성. 전 국민이 지켜보는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숨진 피해자 A양이 하늘에서는 편안하길 기원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피해자에게 아직도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유가족한테 사과하실 마음 없으세요? 아까 기억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기억나는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박대성은 2024년 9월 26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입니다. 10월 1일 저희 채널에서는 박대성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듭된 조사와 주변인들의 제보로 박대성은 원래 어떤 인간이었는지, 범행 당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들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업로드한 영상보다 밝혀진 내용이 많다고 판단, 추가된 내용을 정리하여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범행 당일 박대성의 행적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오전 0시 15분 박대성의 친형이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은 동생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였습니다. 박대성은 친형과 통화를 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그냥 죽어버리겠다 라고 통화했죠. 오전 0시 18분 근처 순찰 중이던 경찰이 신고를 받고 가게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약 5분 동안 박대성과 면담했으며 혼자 술에 취한 채 흡연 중이던 박대성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을 확인, 경찰은 돌아갑니다. 오전 0시 23분 경찰이 돌아간 후 박대성은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박대성은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A양을 발견하죠. 오전 0시 29분 박대성이 본인을 따라오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 A양이 친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따라온다, 공격당할 것 같다, 무섭다 등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 0시 44분 약 15분간 A양을 뒤따라간 박대성은 결국 A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공격, A양이 쓰러진 채로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주변 목격자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자 박대성은 그대로 도주합니다. 범행 후 도주하던 박대성은 맨발 상태로 주변 호프집에 들어가게 되고 술을 마셨으며 외상을 하고 다시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술집, 노래방 등 거리를 계속해서 배회하다가 근처 주차장에 흉기를 버리죠. 오전 2시 57분 박대성은 본인 가게에서 신발을 신고 나온 후 가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로 차다가 차량의 주인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오전 5시 40분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죠. 박대성은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CCTV에 촬영된 웃음을 지는 악마 같은 모습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의 태도, 그리고 술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등 사람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박대성의 키는 160cm 후반에 50kg대의 체중을 가졌다고 하죠. 학창 시절부터 그는 왜소한 체구를 가졌었으며 강한 애들한테는 굽신거리고 약한 애들은 괴롭히는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표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같은 반 친구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건다거나 머리를 이유 없이 때리는 등 학교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친구에게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저 찌질한 학생이었죠. 심지어 그는 한 살 위의 친형을 믿고 또래 아이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폭력성은 점점 더 진화했으며 군대에서도 드러났죠. 함께 복무했던 사람의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박대성은 영향력 있는 선임들에게는 깍듯이 행동했으나 만만한 선임이나 후임들에게는
대들거나 부조리를 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역을 한 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을 하고 다녔죠. 계속해서 밝혀지는 그의 과거를 보면 그저 찌질함 그 자체입니다. 박대성은 검거 후 진술에서 그리고 취재진들 앞에서 소주 4병을 마셔 범행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의아했죠. 마신 병수는 기억이 나는데 잔혹하게 저지른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실제로 범행 이후 경찰이 박대성의 가게를 수색했을 때 소주 4병 중 2병만 비어져 있었고 한 병은 4분의 3이 남아 있었으며 마지막 한 병은 뜯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찌질한 놈은 지가 먹은 소주 병수마저 거짓말한 것입니다. 사실 가명이 목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냥 박대성의 삶은 종합해보면 태생이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며 강약약강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그저 과시용으로 과장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가 운영했던 가게는 프랜차이즈 찜닭 가게였습니다. 박대성은 당연히 사업에 대한 소질이 없었고 개업 이후 단 2개월만 제대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술을 너무 좋아한 박대성은 당연히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었죠. 그러나 그는 본인의 사업 실패를 주변으로 돌렸고 건물주랑 싸우고 재료 납품 기사와도 싸웠죠. 박대성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버리는 바람에 그가 속해 있던 찜닭 브랜드는 살인마 찜닭집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본사가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결국 점주를 잘못 고용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문매를 맞고 프랜차이즈 대표이사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대성의 선택을 받은 이유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체가 타격을 입은 것이죠. 검거된 직후 박대성은 분명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월 4일 범행으로부터 8일이 지났을 무렵 아직도 기억이 없냐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박대성이 한다는 말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경찰에 검거되기 전 박대성과 시비가 붙은 행인의 말을 들어보면 발길질과 주먹질을 계속하긴 했지만 말도 잘했으며 걸음도 똑바로 걸었다고 합니다. 전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죠. 오히려 눈이 돈 짐승 마냥 흥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박대성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그의 표정을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표정,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귀찮은 듯한 표정. 이런 박대성에게 피해자는 무자비하게 흉기에 찔려 사망합니다. 아버지의 약을 사러 갔는데 약이 없어서 내일 다시 가야 된다는 피해자와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이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죠.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죄에 맞는 벌을 내려야 합니다. 정말 이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스토킹 범죄가 보복 인정하시나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복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2022년 9월 14일) 밤 9시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한 남성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힙니다. 같은 시각 역산의 여자 화장실에서는 흉기에 찔린 채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는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죠.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원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약 2시간 30분 후 수술 중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당시 뉴스를 온통 도배했던 신당역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1991년생 전주환이죠. 이 사건은 신당역 지하철 살인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의 범인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의 입사 동기이자 역무원이었던 피해자 여성을 스토킹했으며 살인을 범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던 전주환과 피해자 A씨는 입사 동기였습니다. 둘은 입사 후 같은 역에서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입사 동기로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나게 되었죠. 전주환은 피해자 A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 후 일방적으로 A씨에게 구애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전주환에게 마음이 없었던 A씨는
전주환을 피하기 시작했고 2년 동안 전주환은 350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연락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본인을 만나달라고 연락하던 것이 점점 집요해졌고 이는 곧 스토킹으로 변해버렸죠. 결국 전주환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전주환은 점점 이성을 잃게 되었고 A씨에게 만나달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A씨는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전주환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와중 피해자는 전주환이 한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였고 그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촬영물에는 피해자 본인이 찍혀 있었고 전주환이 이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기 때문이죠. 피해자는 그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고 2021년 10월 7일 전주환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다음 날인 10월 8일 경찰은 전주환을 긴급 체포하였고 서울교통공사는 전주환을 곧바로 직위해제하였죠. 이후 경찰과 검찰은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합니다. 그러나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스토킹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으며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칠 거냐며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과 함께 말이죠. 실제로 피해자 지인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주환의 협박으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고소를 하지 못했으나 2022년 1월 27일 드디어 스토킹 혐의로 피해자는 전주환을 고발합니다. 그 후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며 약속하였죠. 이런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평범한 얼굴과는 다르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강한 친구에게는 약하고 약한 친구들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였으며 욱하는 성질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철이 든 것인지 대학 생활에서는 교우관계가 좋았고 별다른 갈등도 없었다고 하죠. 이웃 주민들에게도 평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숨길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전주환은 이미 전과 이범이었습니다. 전주환은 2018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에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했죠. 피해자에게 고발당한 후 직위 해제된 이후에는 그는 우울증에 빠져 운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 술에 찌들어 산 것이죠. 검찰은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황이었으며 물론 재판부에는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친다며 반성문까지 제출했으나 사실 그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주환은 당연히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원망만 커져갔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선고 공판이 점점 다가오자 그는 결국 피해자를 살인할 계획을 세웁니다. 2022년 8월 18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증산역을 방문해 휴가 중인 다른 역의 직원이라며 역산의 단말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 등을 조회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2022년 9월 3일 이번에는 6호선 구산역 역무실에서 한 번 더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근무 일정에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한 것일까요? 그 후 선고 공판이 있기 하루 전인 2022년 9월 14일 오전에 전주환은 증산역과 구산역 모두를 방문해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 전주환은 신당역에 도착하여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죠. 그리고 피해자는 여느 때와 똑같이 시설 점검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전주환은 곧바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살해하죠. 의식이 남아있던 피해자는 곧바로 화장실 내 비상벨을 눌렀고 1분 만에 사회복무요원이 뛰어왔으며 그 후 역사 직원 2명과 시민 1명이 합세하여 현장에서 전주환을 진압해 경찰에 넘깁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에 빠졌으며 병원에 옮겨진 뒤 수술을 하는 도중 사망하고 말죠. 경찰 진술에서 그는 어차피 선고 공판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선고 공판 직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전주환의 신상공개가 결정되었죠. 그 이후 계획범죄였다고 말했던 초기 진술과는 다르게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울증에 빠져 우발적 범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지만 체포된 후 밝혀진 사실에는
겉감과 안감의 색깔이 다른 점퍼를 이용해 경찰 수사에 혼돈을 주기 위해 옷을 뒤집어 입거나 GPS 정보 조작 목적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는 정황들이 밝혀져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특히나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계속해서 조회해 왔기 때문에 계획 범죄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스토킹 및 불법 촬영으로 9년을 선고받고 보복 살인으로 40년을 선고받아 총 49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심과 3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근절을 영원히 기원합니다. 바로 돌아가시던가? 그건 잘 모르겠고 비명소리 안 들렸어요. 비명소리 안 들렸어? 그다음 그러면 그 10여 분 동안 계속 막 찌른 거야? 응? 예. 왜?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찔렀어요. 계속 찔렀어? 어디 발로 차. (1994년 5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고급 주택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12에 접수된 화재 신고. 신고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본인의 집에 불이 났다고 외치죠. 곧바로 소방차가 출동하였고 화재는 진압됩니다. 그러나 이미 집 안에는 3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신고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친척 동생이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신 근처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죠. 보통 화재로 인해 숨지는 경우 이렇게 많은 혈흔이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유심히 살펴보니 신고자의 부모에게서 흉기에 의해 찔린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40회 이상이나 찔린 흔적이었죠. 또한 부검 결과 이들은 폐에 화재에 의한 그 흐름조차 없었습니다. 즉 이미 사망한 후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이제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건의 범인은 신고자이며 숨진 부모의 아들인 당시 23살이었던 1971년생 박한상입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화재 신고를 했던 아들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합니다. 아들은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 보니 이미 불이 난 상황이었고 놀래서 곧장 밖으로 나와 신고를 했다고 하죠. 놀란 마음에 부모와 친척 동생을 챙기지 못하고 혼자 나온 본인을 질책하며 아들 본인도 화상을 입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목을 놓아 울면서 통곡을 했죠. 장례식장에서는 정신을 잃은 듯 시신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통곡을 하며 화상까지 입은 신고자 아들은 경찰의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죠. 당시 숨진 부모의 자산은 약 100억 원대, 아버지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자수성가한 유명 약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자의 아들 박한상이 포함됩니다.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우선 당시 화상 치료를 받으러 온 박한상에게서 간호사가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박한상의 머리에서 말이죠. 그런데 박한상의 머리는 멀쩡했습니다. 피가 흐를 만한 상처가 전혀 없었죠. 또한 결정적으로 박한상의 종아리 쪽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있었는데 그 이빨 자국과 머리에 묻은 혈흔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강력한 용의자로 박한상을 지목했고 조사 결과 박한상이 범인인 것이 밝혀졌죠. 박한상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휘발유를 구입했으며 옷에 피가 묻을 것을 우려해 옷을 모두 벗고 나체인 상태로 침대 시트를 덮은 채 잠든 부모에게 접근하여 차마 부모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흉기로 40회 이상 찔러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 짜내 박한상의 종아리를 깨물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부모를 살해하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뒤 완전 범죄를 위해 흉기, 침대 시트, 휘발유통을 집 근처 공터에 버리고 다시 돌아와 피를 씻어내기 위해 샤워를 했죠. 그리고는 부모의 시신에 불을 붙입니다. 박한상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박한상은 소위 말해 금수저였습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죠. 한약방을 경영하던 아버지는 장남이었던 박한상이 가업을 물려받길 원했습니다. 박한상이 한의대에 진학하길 희망했죠. 그러나 박한상은 공부에 뜻이 없었고 오히려 학창시절 비행을 일삼으며 문제를 일으켰죠. 그렇게 유별난 학창시절을 보낸 뒤 원광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그는 학교 생활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술, 여자, 유흥업소 등 방탕한 생활을 하기 바빴죠. 방위병으로 입대했을 때도 압구정에서 소위 오렌지족으로 부모의 돈을 탕진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박한상을 자퇴시키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보내게 되는데 유학을 가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던 박한상은 거기서도 비슷한 처지의 유학생들과 어울려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졸라서 받았던 돈까지 모두 탕진하고 이제는 도박 빚이 3천만 원대까지 불어나자 박한상은 아버지에게 갚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버지는 당연히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당장 귀국하라고 호통을 쳤죠. 설상가상으로 한의대에 진학한 동생에게 부모님의 기대는 모두 옮겨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재산을 축내는 못난 아들이었죠. 이렇게 그는 귀국하며 이 범죄를 미리 계획하게 됩니다. 일단 동기는 아버님이 좀 심한 저에 대한 질타 그런 게 일단 기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넌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놈이라고. 넌 어떤 일을 해도 못하는 그런 놈이라고. 시대 출근하기 전에 호적을 파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길로 바로 범행 도구를 찾아간 겁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있던 그는 부모가 죽으면 장남이던 본인이 부모의 자산의 상당량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딴 무슨 목적이 있나?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요. 제가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산을 마음대로 하고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부모님 장례식이 끝난 후 주변에 상속받을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다녔다고 하죠. 그렇게 그는 흉기와 휘발유를 미리 준비했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박한상은 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실상 사형집행 대기 중으로 복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겠네요. 6년간 그를 상담했던 교화위원 양순자 씨에 따르면 폐류나 박한상은 타고난 인성 그대로 반성은커녕 살아서 나갈 꼼수만 두고 있다고 했으며 범죄 사실을 끝끝내 부인하면서 오히려 다른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참담함을 느끼고 상담을 포기하고 말죠. 이러한 범죄자들의 영원한 근절을 기원합니다.